바다는 모든 문학적 비유의 근원이다. 시가 결국 언어로 쓰여진다면 김춘수의 바다는 시의 또 다른 언어다. 깊이를 모르게 푸르게만 구한 남쪽 바다의 그 애잔한 표정은 유년의 추억과 함께 고향이란 상징 속에 녹아들어 김춘수 문학의 신선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쉼없이 제공해왔다. 물떠래야 물떠래야 하늘로 가라. 하늘에는 주라기는 내 별똥 흐르고 있다. 물떠래야 물떠래야 금송아지 등에 별 하늘로 가라. 물떠래야 물떠래야 하늘로 가라. 하늘에는 주라기는 내 별똥 흐르고 있다. 물떠래야 물떠래야 금송아지 등에 별 하늘로 가라. 내 시 중에서 꽃이라고 하는 시가 인구에 가장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라고 하는 시는 한 40년 전에 쓰여진 시인데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인용이 되거나 언급이 되거나 해서 너무 알려지고 새삼스럽게 지금 이 자리에서 듣기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근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경향의 시 중에서 이 시의 제목은 물떠래라고 하는 건데 물떠래란 곤충입니다. 아주 안경스러운 체구가 적은 아주 가련하게 생긴 곤충인데 이 시는 그런 곤충의 생태를 읊는 아니고 어느 그 리듬을 살려가지고 그 음악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 정서를 함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호환 내가 요즘 추구하고 있는 그 무의미시라고 하는 넌센스 포에트리라고 하는 그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경향의 시인데 그런 계통의 시인데 한말로 말하면 시에서 그 관련 쉽게 말하면 막 이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버리려고 하는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시입니다. 한려 수도의 충무, 노 시인에게 그 고향은 과연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바다는 내 유년이고 또한 내 무덤이라고 할 만큼 김춘수에게 고향은 바로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바다에서 와서 바다 너머로 가버리는 봄과 습한 바람을 느끼며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가 시인이 된 후에도 의식 저편에서 끊임없이 손짓한 것은 고향의 바다였다. 여기가 그러니까 선생님 그 시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 종로동 그 어디입니까? 네. 이 한옥 기와들이 좀 나오는 것도 이때가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네. 이게 이제 사람집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건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는 흔적이 남아요. 예, 이 한번 사람집. 들어와서 좀 예. 여기 사신 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예. 계세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니었습니까? 저 이 선생님께서 시 김춘 선생님이세요. 네, 네. 그 여기가 이제 생가가 되는데 혹시 인백 중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선친 얘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김춘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내 선친께서 영자 팔자 계시는 분입니다. 김영팔 예, 예.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여기 계속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내가 생갑니다 여기. 네. 생 같은데 근데 어떻습니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선생님? 뭐 기억이 전혀 바뀌네요. 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댁을 형성하실 때 그때 어떻게 개조할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들어온 지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아, 예. 아니고 작년에 들어왔는데 네. 그 당시에 여기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또 친구 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 혼자 빨대기. 누구? 그분이 지금 용인? 용기, 예, 용일이. 용기입니다. 영준이. 예, 그내 조카들이. 예, 예, 예. 조카들. 조카들. 예. 그래 그분이 지금 아마 그 여기 학교 초중중학교 다닐 때 다 동기가 돼가지고 이 집을 지고 있습니다. 용인하고 동입니까? 예, 아이고, 동입니다. 저 안쪽으로 좀 안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위에 보면 대박이 있지 않습니까? 대박이. 대박을 지금 없애버리고요. 어. 그 뒤에 이제 가면 담백을 공백을 가보시랍니다. 그게 우물이 우물 지금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까? 예. 아니, 우물 한번 보시면 예, 예. 그 어린 적에 그 우물, 그 우물이 아, 굉장히 우물이 뭐 그렇게 좋은 우물이 좋아한다고 있어요. 그러죠? 예. 감흥이 저도 그 우물만은 안 말랐거든. 아, 예. 그래,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더 마시고 그 기억이 나고. 인생내가 선생님, 물로 기름이 여기 막 올라와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굉장히 깊은데요. 아무리 가면 나도 이거 말이지 말이죠. 이웃에 물을 기르다 먹었어요. 이 때밭이었는데 대박이. 여기 때밭이었는데 이게 새를 다른 분에게 팔아버리고 이게 안 되어서 집을 다 지금.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어. 충무가 이렇게 변한 만큼 나도 변했다는 네. 선생님, 이곳 한려수도가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오랜만에 오시죠? 이곳은. 오랜만입니다. 네. 예.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작가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작품을 쓰는데 비유에 참 근본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참 좋은 그 영향에서 자라나셨다고 할까요? 작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금 바다가 그 비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내 시세계에서는 가장 절실한 말이 되겠네요. 바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나에게는 하나 그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적인 체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도처에 그 바다 이미지가 내 시에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선생님 시 중에 대표적으로 그래도 가장 많이 그 이곳에서 바닷가에서 유년기 체험이랄까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시가 처형단장이 아닐까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한래 수도 이 일대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호수같이요. 섬이 많고 잔잔하고 물빛이 투명하고 막 연두빛에 가까운 그런 투명한 물빛이고 이런 등속이 어제부터 내가 친숙해온 바다인데 이런 바다가 나에게 주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몇 가지 내 시에서 그 재능단장에서 든 그런 대목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들이지요. 새안기 같다. 새안기 같은 눈을 뜬다. 그냥 투명하고 안징스러운 그 바다가 주는 그런 역시 이미지인데 또 그 해바라기 같은 그런 그 바다 밝고 명랑한 그런 그리고 흐뭇한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동시에 그런 느낌을 주는 선생님께서는 또 그 처형이라는 제목의 소설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 단편 소설을 그러니까 근 24~25년 전에 네. 현대문학에 써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 역시 이제 처형을 하나
그 패러디로서 내가 그 작품에 끌어들인 경우 하나인데 그 배경이 내 유소년 시절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내 유소년 시절의 내 생활은 밝은 겁니다. 명랑하고 그리고 행복했고 근데 그런 일반 대체적인 내 환경과 내 생활 중에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이 소설에는 등장합니다. 그 면을 조명시킨 거죠. 그 부정적인 면이라는 건 그 이제 처형과 이제 관계되는 건데 그게 그 면이 뭔가 그 피해인식 같은 거. 네. 어릴 적에 소년 시절에 유소년 시절에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지요. 힘센 애가 있어가지고 자꾸 괜히 건드린다. 또 걔가 좀 가난하고 좀 보기가 생활이 좀 딱하고 그에 비해서 내는 여러 가지 면이 걔보다 홀등으로 좋았고 부유하고 또 공부도 잘했고 그 여성적으로 환경도 내 좁은 님이여 내 가정 환경도 그랬고 또 넓은 님이여 충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그랬고 이래서 유별나게 내 내면 세계가 여성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그 여성 특유의 어떤 좀 숭배 콤플렉스 같은 것을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게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내 시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곤 했는지도 모르죠. 그 남이 볼 적에는 그 역력한데 나는 실상 그 의식을 잘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바다가 왼종일 새앙쥐 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 이따금 바람은 한류수도에서 불어오고 느릅나무 어린 잎들이 가늘게 몸을 흔들곤 하였다. (3월에도) 눈이 오고 있었다. 눈은 라일락의 새순을 적시고 피어나는 산다발을 적시고 있었다. 미처 벗지 못한 겨울 토로 속에 일찍 눈을 뜨는 남쪽 바다. 눈보다 먼저 겨울에 비가 오고 있었다. 바다는 가라앉고 바다가 있던 자리에 군함이 한 척 닻을 내리고 있었다. 여름에 본 물새는 죽어 있었다. 봄은 한잎두이 벚꽃이 지고 있었다. 입에 바람기리를 물고 한 아이가 비개인 해안통을 달리고 있었다. 한 계집아이는 고운 목소리로 산토끼 토끼야를 부르면서 잡목잎 넘어 보리밭 위에 깔린 노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바다에 젖은 바다의 새하얀 모래톱을 달릴 때 즐겁고도 슬픈 빛나는 노래를 나는 혼자서만 부르고 있었다. 봄은 가고 내 입 토끼풀 하나 상수리나무 잎들의 바다가 조금씩 채우고 있었다. 언제나 거기서부터 먼저 느린 햇발의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텐자나무 울이 있었고 텐자나무 가시에 찔린 선역 하늘이 내 옆구리에 아프디 아픈 새 발톱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1947년 김동리의 추천으로 김춘수는 시단에 등단한다. 1948년 첫 시집 구름과 장미 이후 그는 늪, 기, 꽃의 소묘 등의 시집을 연이어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많은 시인들이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데에 비해 유독 그는 상징주의 시 이론을 습득하고 소화해낸 희귀한 시인이었다. 또한 순수 시의 장르를 집요하게 모색한 그의 작업은 서정주, 김수영과 함께 우리 현대 시사에서 더욱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시인이 된 것은 전혀 뜻밖이었다. 동경 유학 시절 우연히 만나게 된 릴케를 통해서였다. 동경에 들어가서 동경에서 그 서정가를 이렇게 드나들다가 우연히 어떤 시집 하나를 그때는 잘 몰랐죠. 이름도 잘 모르는 시인인데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독일 시인인데 그 시인을 일본말로 번역된 약박한 시집이 아마 그 값이 싸서로 그 책을 사지 않았는가 싶어요. 너무 책방만 기웃거리고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오기 미안해서 값이 싸니까만 그걸 약박한 시집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그 하수구에 가서 펴보니까 그 시가 아마 굉장한 그런 호소력을 가진 시인한테 그 당시한테 그래서 그 큰 감명을 받았는데 하도 감명이 깊어서 그 이후에 우리말로 내가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번 외워보면 지금도 외울 수가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너에게로 왔던가 햇살이 빛나듯이 혹은 곱는 눈보라처럼 왔던가 기도처럼 왔던가 말하여 사랑이 커다랗게 날개를 젓고 내 꽃 피어있는 영혼에 걸렸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느낌을 얘기한다고 하면 참으로 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그런 참 그런 감회를 그때 가졌다. 시가 참으로 있긴 있구나. 그 지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문학을 전공할 할 생각이 아니고 도탁을 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어떤 사정 때문에 그 법과 지망을 단련해야 되겠어요. 그러자 생각난 것이 그 릴케 그 시에서 얻은 감명 이것이 브랜드도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문학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문과에 적을 두게 된 게 아닌가. 참 어떤 운명적인 하나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릴케가 나에게 하나 선사해준 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꽃인 듯 눈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 누가 그런 얼굴을 하고 간다. 지나간다. 환한 햇빛 속을 손을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온통 풀냄새를 널어놓고 복사꽃을 올려놓고 복사꽃을 올려만 놓고 환한 햇빛 속을 꽃인 듯 눈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 누가 그런 얼굴을 하고 이 한밤에 푸른 달빛을 입고 어찌하여 저 들판이 저리도 울고 있는가. 낮 동안 그렇게도 쏟아든 바람이 어찌하여 저 들판에 와서는 또 저렇게도 슬피 우는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바다보다 고요하던 저 들판이 어찌하여 이 한밤에 서러운 짐승처럼 울고 있는가. 누가 죽어가나 보다. 차마 다 감을 수 없는 눈 반만 뜬 채 이자녀 누가 죽어가는가 보다.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외로움 속에서 물같이 흘러간 그 나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터지게 부르면서 살아온 그누가 죽어가는가 보다. 풀과 나무 그리고 산과 언덕, 온 누리 위에 스며 번진 가을의 저 슬픈 눈을 보아라. 정령코 오늘 저녁은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인들은 자연을 노래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자연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인 반응을 노래한다고 하는 경우에 어떤 그 영탄 또는 낭만적인 태도로 이제 되게 시를 쓰는데, 김춘수 시인의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묘사하거나 또는 어떤 그 실존의 고독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그 감정적인 요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이제 이런 그 인식론적인 시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는 꽃이라는 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해가지고 언어가 부여될 때, 소위 말하는 명명행위가 나타날 때 비로소 모든 사물은 존재한다는 철학적인 어떤 그 명제를 이제 시로 쓰셨기 때문에 좀 관념적인 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에 오면서는 이러한 어떤 관념성 또는 철학성, 이것을 말끔히 배제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독보적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단계에 걸쳐서 변모는 있습니다만은 한결같이 지적 태도를 유지해 오신 그 시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점. 타이에 의해 학업을 채 마치지 못하고 동경에서 귀국했던 그는 1949년 마산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시 창작과 이론 양면에 관심을 기울인다. 천상병 이재하 등은 그 당시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 일본 대학 유학 시절 사상 불온 혐의로 세다가야 형무소에서 6개월간의 옥살이를 한 후 강제 귀국당했던 그는 그때 받은 충격으로 한동안 금강산에서 요양을 해야만 했다. 또 해방 전에 결혼한 그는 일경의 감시를 피해 처가가 있는 마산과 고향을 넘나들며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야 했던 것이다. 해방이 되자 윤희상, 유치환, 김상옥, 전영림 등 고향 출신 예술가들과 통영문화협회를 만들어 다방면으로 예술활동을 전개했다. 통영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1946년에는 조향, 김수돈 등과 시동인지 노만파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즈음 그는 제2시집 늪, 제3시집 기를 잇따라 출간했으며 피난지 대구에서는 시비평지 시와 시론에 참가해 시이론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유치환, 김현승, 송욱 등과 시동인지 시연구를 발표한 것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가던 1956년이었다. 이후 1960년 해인대학 교수를 거쳐 1961년 20년 동안 몸담게 될 경북대학교로 옮겨간 그는 시인이라기보단 한 사람의 교수로서 학문적 연구에만 전념한다. 이 무렵부터 60년대 말까지 그가 가졌던 10년간의 공백은 실은 언어와 형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간이었다. 실제 그는 1969년 시집 타령조 기타를 발표함으로써 그 스스로 무의미의 시라 이름 붙인 남의 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해방 초기인 데뷔 당시 미당과 총록파 시인들에게 심취한 그는 서정주의라 할 만큼 전통 서정시를 답습했다. 50년대에 들어서자 그는 릴케적인 시세계에 천착하여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시를 발표했다. 꽃을 소재로 한 많은 시들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60년대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시가 곧 철학이 될 수 없다는 자각이었다. 관념을 배제하고 존재의 모습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 그가 찾고자 하는 시의 참모습이었다. 이렇게 시의 실체를 구속하는 의미를 떨쳐내는데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의 관념적이고 섬세한 감정의 표출을 사랑했던 독자들 앞에 문득 난해한 벽으로 이해를 가로막고선 무의미의 시, 그가 말하는 무의미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의미를 드러내기 이전에 우리 존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정서적인 세계를 의미에 끌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생자 그대로 정서를 또는 감각을 생자 그대로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우리 존재의 모습을 존재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자각이라 할까 그런 생각하에서 그런 개념의 시를 추구해 가기 시작한 데서 70년대 전후해가지고 아까도 내가 얘기한 스스로 그런 경영의 시의 이름을 내가 붙여보기를 무의미시다 이렇게 그 무의미라고 하는 할 때의 그 무의미적 넌센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문법적인 또는 문장론적인 또는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무의미가 아니고 철학적인 차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배제한다. 그런 것이 되니까 이것은 시에서 쉽게 말해서 관념을 배제한다. 철학, 사상을 배제한다. 이런 것이 김춘수 선생의 무의미 시는 실제로 60년대 후반의 어떤 그 상황에서 대두가 되지만 이 경우에 그 반대되는 어떤 그 대칭되는 어떤 시인으로서 우리가 쉽게 꼽을 수 있는 분이 김수영 씨를 꼽을 수가 있는데 두 분이 똑같이 그 자유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김춘수 선생은 김수영 선생과는 달리 그 언어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죠. 김춘수 씨는 이 언어의 관심이 사실은 그 내적 성찰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존재 자체에 그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나타났지 싶은데 이에 비해서 김수영 씨는 그 현실에서의 어떤 자유 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그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김춘수 씨의 그 무의미 시는 그 언어의 그 최대 한도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해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 김선생 자신도 자기 시가 독자들한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그 초기에 그 존재 자체에 천착했던 그 무렵에 썼던 시들이 오히려 독자들에게 친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불만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서는 이 묘사를 통해서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강하게 내비쳤고,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 무의미 시 쪽으로 오면은 오히려 그 묘사도 물론 그 상당한 그 역할을 합니다만은 어떤 언어의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언어 자체가 아주 그 도리화되는 유희화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에서 초겨울의 붉은 열매가 있고 있다. 서울 근교에서는 보지 못한 꽁지가 하얀 작은 새가 그것을 쪼아먹고 있다. 월동하는 인동잎의 빛깔이 이루지 못한 인간의 꿈보다도 더욱 슬프다. 강물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숨이 차서 이제는 울지 않는 새. 울다가 멎어버린 입을 벌리고 눈 감으면은 발가락 사이 모래톱은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다. 퍼석퍼석 소리내며 무너지고 있다. 그대 가거든 오지 말거라. 그대 기다리는 하늘과 땅 사이 눈이 내리고 바람은 차고라. 겨울이 가고 봄이 가고 다시 또 봄이 와서 새야 새야 바람새야 녹두낭에 녹두꽃이 피고 해저무는 하늘과 땅 사이 그대 한번 가거든 오지 말거라. 낙엽은 지고 그늘이 낙엽을 덮는다. 저무는 하늘. 머리를 들면 멀리 바다가 모래톱을 적시고 있을까. 세상은 하얗게 얼룩이 지고 무릎이 시다. 발 아래 올해의 불꽃을 지고 소리도 없다. 하나는 눕고 하나는 절룩이며 가고 있더라. 비에 젖은 눈이 열어 비에 젖은 노을을 보고 있더라. 하나는 눕고 하나는 절룩이며 가고 있더라. 해가 지면서 비는 개이고 토끼풀 하나가 언덕을 덮고 바다를 멀리 멀리 덮고 있더라. 후기시에서 그토록 그가 배제하려고 했던 관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 그의 초기시 몇 편은 한때 그가 가졌던 관심의 틀림을 보여준다. 3.15 부정선거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기린 시, 베고니아의 꽃잎처럼이나 혁명, 밤의 시,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헝가리 민중봉기를 노래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등은 권력의 가르친 폭력에 대한 그의 항변이었으며 시인의 양심이었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던 이 시인이 그의 시적 작업이 성숙돼감에 따라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의 수필에서 볼 수 있는 바, 그것은 김춘수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6.25 동원단, 한국 동원단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절실히 느낀 건데 또 그 이전에 동경 유학 시절에 내가 그 영어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6.25 동원단인데 그 이전에 이제 그 학생 때는 영어 생활 그 뭐냐 하면은 전혀 나는 기동적이다 희생자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폭력 속에서 내가 이런 희생을 당해 나는 그
무슨 뚜렷한 무슨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6.25 동남 때 그 피난애가 됐겠다. 굉장한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목숨이 참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각박한 그런 그리고 피난 다니면서 식생활을 걱정해야 돼. 잠자리를 걱정해야 돼. 그런 피난사를 왜 해야 되느냐. 또 돈 조건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간필 잡을 수가 없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행포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가념의 행포다. 가념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가념은 무서운 그때 결심이 있겠어. 그걸 어떤 사람들은 역사라고 부르더라. 역사가 전진한다니 역사가 앞으로 나간다는 이런 소리를 역사가 부르는데 내가 볼 때는 역사는 하나 희생인데 역사라는 이름으로서 내 개인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가더라. 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어디 가서 호소할 수도 없어. 있을 때 어디 가서 호소하느냐. 6.25 사변 중에 그 어디 가서 호소하느냐. 근데 분명히 내가 당해야 돼.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 신봉자도 아니면서 내가 당했다. 그 개인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하느냐. 역사의 미래를 위해서 개인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데 어디 가서 호소하느냐. 역사가 그렇게 했다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멜자이트 그걸 얘기했다. 그 아까 말한 현대에 있어서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걸 말했어요. 여태까지는 역사가 인간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역사의 심판을 차렸다. 역사의 이름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인간이 행복해졌느냐? 인간의 희생이 더 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분에는 인간의 이름으로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간의 이름으로서 역사를 한번 심판해 보여야 돼. 그 무슨 소리?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과연 그렇다. 내가 체험을 통해서 볼 줄. 그 말이 옳다. 왜 개인이 희생돼야 돼? 개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내가 전부다. 어떤 면에서. 근데 왜 이게 역사의 이름으로 그 희생이 돼야 돼? 그 내가 볼 적에는 정당한 역사라고도 볼 수 없다. 억지로 만드는 역사지.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역사지. 그 이데올로기가 만들려고 하는 역사지. 그러면 역사는 과연 어디 있느냐. 역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없다면 이데올로기가 있을 뿐이다. 이데올로기가 만든 그 소설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뿐이지. 역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역사는 없다. 사실은 없다. 많은 사실 중에서 왜 어떤 특수한 사실만 사실이라고 하냐. 내가 그렇게 당한 것도 나이에 있었으면 지을 수 없는 역사인데 그거는 개인이다 이래가지고 막 깔아뭉개뜨린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개인을 떠나면 전체라는 건 또 어디 있냐. 개인을 생각해 주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어디 있냐. 그거 있더라. 역사에 이르면서 그걸 하더라. 그런 생각이 60년대에 그게 생겨요. 사대를 통한 후, 개건 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돌이켜서 생각이 돼요. 그 내가 해방 전에 아주 어린 적에 학생 때 겪은 그 영어 생활 같은 그것도 어떤 뜻이 있나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멜자이트가 그 나이에 가르칩니다. 역사는 곧 이데올로기요 폭력이라는 인생의 등식에서 그는 혼자만의 탈출을 기도했고 그 결과 도피주의자가 돼가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시인이 된다. 시인이란 선입견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시인 김춘수. 그의 문학의 가장 큰 성과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치열한 탐구였다. 그의 시는 한 폭에 추상하며 그의 언어는 스스로 울리는 음악인 것이다. 전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장르를 모색해온 김춘수의 시적 여정은 우리 시의 앞날을 설정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존재나 내면 탐구에 관한 많은 한국 현대 시인들이 그의 시적 탐구의 결과에 크게 비치고 있다는 것이 공인된 평가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세계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만의 영토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인과 시민으로서 양분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또 시인은 자신의 시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 관념, 의미, 현실, 역사 등 내가 지금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말들이 어느 때인가 나에게 복수한 날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자아를 관찰해가고 싶다.